여러분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뉴스만 보면은 그래야 정상이에요. 성장률 회복, 수출 역대 최대, 고용률 사상 최고, 정부도 넉 달 연속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라고 공식 발표했어요. 근데 왜 주변에 경제가 좋아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저도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직접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경제 지표를 하나씩 찾아보고 정부 발표 자료를 읽고 그 안에 숨겨진 세부 수치를 뜯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고용률이 사상 최고라는 발표를 보면은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연령대별로 쪼개서 보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힌트로 안정이라고 하는데 체감 물가 상승률은 5년 연속으로 발표 수치를 웃돌고 있어요. 칼국수가 거의 10,000원이고 김밥이 800원이고 점심 한 끼가 10,000원을 넘기는 게 2% 물가라고요. 환율이 17년 만에 최고인 1,517원인데 수입 식자재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정부는 물가 안정이라고 말해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의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정부가 보여주는 숫자는 전부 맞아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진실의 절반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좋은 숫자만 골라서 앞에 내세우고 불편한 숫자는 뒤에 꽁꽁 숨겨놓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숨겨진 절반을 여러분한테 전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감추고 싶은 한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 7가지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경제 성장률 이야기부터 할게요. 정부가 1.9에서 2.1%를 전망했어요. 작년에서 2배 가까이 뛰었으니까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안 하는 말이 있어요. 이 2%의 정체요. 건강검진에서 작년에 체력 점수 30점 맞은 사람이 올해 50점 맞으면 6% 향상이잖아요. 근데 50점이 건강한 거예요. 여전히 낙제예요. 독감에서 회복된 거지 몸이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경제학에서 이걸 기저효과라고 해요. 작년이 너무 바닥이어서 올해 숫자가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착시예요. 정부는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KDI, 한국은행도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10%대 중반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 우리 경제의 심장이 정상적으로 뛸 수 있는 박동수예요. 그 박동수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걸 정부 안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국민한테 솔직하게 말하면은 심리가 위축되니까 이프트라는 보기 좋은 숫자만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 이프트를 뜯어보면요. 반도체 수출이 폭발한 거랑 정부가 빚을 내서 재정 지출을 확 늘린 거예요. 국민이 돈을 더 써서 경제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성장이 아니에요.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이 1.6%밖에 안 돼요. 경제는 이프트 잘했다는데 사람들 지갑은 1.6%밖에 안 열렸어요. 성장의 온기가 가계까지 도달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부는 이 숫자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근데 브리핑에서 강조하는 건 이프트지 1.6%가 아니에요. 더 재밌는 건 같은 경제를 보고 있는데 기관마다 전망치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정부는 이프트 안팎인데 민간 연구소 중에는 1%도 힘들다는 곳이 있어요. 경상수지 흑자 전망은 정부가 1,500억 달러인데 민간은 589억 달러로 보는 데도 있거든요. 3배 차이예요. 왜 이렇게 다른 숫자가 나올까요? 정부는 구조적으로 비관적인 숫자를 못 내놓아요. 자기가 비관적 전망을 내면 그게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어서 진짜로 경기가 나빠지니까요. 그래서 항상 장밋빛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두 번째, 수출 이야기예요. 올해 초 무역 수지가 월간 기준 역대 최고인 15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거든요. 정부가 또 대서특필했죠. 이 성적표를 비유해 볼게요. 학교에서 반 평균 성적이 올랐어요. 선생님이 우리 반 잘했다고 칭찬해요. 근데 알고 보니 한 명이 전 과목 만점을 받아서 평균을 확 끌어올린 거고 나머지 29명은 성적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 반이 잘했다고 할 수 있나요? 반도체가 그 올백짜리 학생이에요. 전년 대비 160% 넘게 폭등하면서 혼자 전체 수출을 견인했어요. 나머지 과목들은요. 석유, 화학은 중국산에 밀리고 있고 철강은 글로벌 수요가 꺾였고 가전은 회복이 더디고 전부 뒷걸음질이에요. 정부는 이걸 뻔히 알면서 수출 역대 최고라는 총점만 홍보해요. 과목별 성적은 묻어버리고요. 이 구조가 왜 위험하냐면요. 이 올백 학생한테 탈이 나면 반 전체 성적이 나락으로 가거든요. 미국이 반도체에 관세를 본격적으로 매기기 시작하면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사이클이 꺾이면요. 우리 수출 전체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구조인 거예요. 거기다 환율이 1,517원으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이란 전쟁 여파에 달러 강세까지 겹치면서 원화 가치가 곤두박질치고 있어요.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원화로 받는 돈이 늘어나니까 겉으로 좋아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수입 원가도 전부 올라간다는 거예요. 원유, 원자재, 식량 전부 달러로 사오니까요. 겉으로는 상품 수출로 흑자를 내고 있지만 서비스 쪽에서는 돈이 줄줄 새고 있어요. 여행 적자, 특허료 유출 같은
서비스 수지 적자가 상품 흑자를 점점 갉아먹고 있거든요. 정부가 이 구조적 취약성을 몰라서 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면은 불안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건 정부 숫자 트릭의 결정판이에요. 고용률 이야기예요. 정부가 올해 2월 고용률 6%로 역대 최고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했거든요. 브리핑 헤드라인에 올라갔어요. 근데 같은 날 같은 통계에서 청년 실업률이 1%로 5년 만에 최악이 나왔어요. 이건 기자가 질문해야 겨우 답하는 수준이었어요. 같은 자료에 같이 들어있던 숫자인데 정부가 의도적으로 하나만 부각시킨 거예요. 이걸 비유해 볼게요. 아파트에 가구가 살아요.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아파트 평균 소득이 올랐습니다 하고 방송을 해요. 근데 실상을 보니까 꼭대기층, 펜트하우스, 노부부 두 분이 연금을 새로 받기 시작하면서 소득이 확 늘어난 거고 1층에 사는 청년 세 가구는 오히려 직장을 잃어서 소득이 줄어든 거예요. 관리사무소는 1층 사정은 언급도 안 하고 평균만 발표했어요. 숫자를 볼게요. 60세 이상 취업자가 28만 7천 명 늘었어요. 20대 취업자는 16만 3천 명이 줄었어요. 정부는 이 두 숫자를 합쳐서 23만 명 증가라는 예쁜 숫자 하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역대 최고라고 자랑했어요. 청년 실업률이 7.7%예요. 코로나 한창이던 2021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25세에서 19세 실업률이 10%예요. 10명 중 1명 가까이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고요. 늘어난 일자리의 정체를 까볼게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28만 명 이상 취업자가 늘었는데 이 대부분이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노인 단기 일자리 사업이에요. 공원 청소, 교통 안내, 환경 정리 같은 거요. 반면에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은 10만 5천 명 줄었고 정보통신업은 4만 2천 명 줄었어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고급 레스토랑 정규직 셰프 자리 10개가 없어졌는데 정부가 무료 급식소 배식 알바를 28개 만들어 놓고 일자리가 18개 늘었습니다 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는 줄곧 세금으로 만든 당이 일자리가 통계를 채우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전문직 일자리가 줄어드느냐? 여기서 정부가 정말 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와요.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라진 청년 일자리 중 98% 이상이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발생했대요. AI가 사람이 하던 일을 구조적으로 대체하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직과 사무직 자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경기가 좋아져도 안 돌아올 수 있는 일자리예요. 경기 변동이 아니라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거든요.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공식 보고서로 냈으니까요.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정교한 대책을 내놓는 대신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 통계를 관리하는 데 몰두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구조적 대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눈에 안 보이는데 단기 일자리는 당장 다음 달 통계의 숫자로 잡히니까요. 지표를 관리하는 데 얼마나 집착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네 번째, 물가 이야기예요. 이건 정부의 가장 뻔뻔한 포장이에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로 안정이래요. 한국은행 목표 범위 안에 있으니까 잘 관리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체감하는 물가랑 같으세요. 칼국수 한 그릇이 9,562원이에요. 만원 코앞이에요. 김치찌개 백반이 8,654원이에요. 빅맥 단품이 5,700원이고 세트가 7,600원이에요. 김밥 한 줄이 3,800원이에요. 외식 물가가 4년 새 21% 넘게 뛰었어요. 개인 서비스 물가는 10%나 올랐고요. 달걀 10개에 3,900원이에요.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올랐어요. 조류 인플루엔자의 구제역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3대 가축 전염병이 동시에 퍼지면서 축산물 가격이 미쳐 날뛰고 있고 IP 채소는 한 달 새 2%가 껑충 뛰었어요. 쌓인 가구 한 달 식비가 200만 원이라는 조사까지 나왔는데 이걸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정부의 배짱이 진짜 대단해요. 전체 물가는 T인데 우리가 실제로 자주 사는 물건 위주로 계산한 생활 물가는 T예요. 통계는 안정이라고 하는데 장바구니를 드는 손은 전혀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정부가 안 하는 말, 이 2%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요. 비유를 해볼게요. 아파트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새고 있어요. 배관을 고쳐야 하는데 수리비가 비싸니까 고치는 대신 양동이로 물을 퍼내면서 입주민한테 문제 없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바닥에 물이 안 고이니까 괜찮아 보여요. 근데 수도관은 여전히 터져 있고 양동이만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 양동이가 한전의 빚이에요. 한국전력이 전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싸게 팔고 있거든요. 그 차이를 한전이 전부 빚으로 떠안고 있어요. 누적 적자가 40조 원을 넘었고 총부채가 200조 원에 달해요. 매일 이자만 120억 원씩 나가고 있어요. 하루에 100억이요. 한국가스공사도 미수금이 15조 원이 넘고요. 정부가 한전한테 빚을 떠넘겨서 전기요금을 싸게 유지하고
그 덕분에 물가 지표가 낮게 나오는 거예요. 물가가 자연스럽게 안정된 게 아니라 200조 원짜리 양동이로 인위적으로 눌러놓은 거예요. 기름값도 같은 패턴이에요.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전쟁이니까요. 근데 정부가 이 상황에서 취한 행동이 가관이거든요. 기름값의 구조를 보면은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내는 돈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이에요. 유류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정부가 진짜 기름값을 내리고 싶었으면 자기들이 가져가는 이 세금을 더 깎으면 돼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고 시장 왜곡도 없는 방법이에요. 근데 정부가 뭘 했냐면요. 세금은 안 건드렸어요. 오히려 유류세 인하율을 작년에 줄여놨어요. 대신 30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라는 걸 꺼냈어요. 정유사한테 상한선 이하로 공급하라고 강제하고 주유소한테 그 안에서 팔라고 한 거예요. 자기 몫은 지키면서 손해는 민간한테 떠넘긴 거예요. 주유소 업계에서는 사형 선고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영 주유소 마진율이 3%까지 떨어졌거든요. 비싸게 사놓은 재고가 있는데 정부가 싸게 팔라고 하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인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어요. 정유업계 관계자 말이 핵심이에요. 유류세 인하 같은 정상적인 정책 수단이 있는데 최후의 수단인 최고 가격제를 너무 일찍 꺼냈다. 기업이 손실을 보고 세금으로 메꿔주면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인데 이 방식이 맞느냐. 결국 정의는 한전한테 빚을 떠넘겨서 싸게 유지하고 기름은 주유소 등고를 빼서 낮추고 그 결과로 나온 물가 지표를 들고 안정이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비용은 전부 다른 누군가가 지고 있는데 정부만 성과를 가져가는 구조예요. 힘이랑 에너지를 빼고 계산하는 근원 물가가 2.3%로 전체 물가보다 오히려 높다는 것도 정부가 안 말하는 숫자예요. 수요 측면에 물가 압력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눌러놓은 에너지 가격이 풀리는 날, 양동이가 넘치는 날이 오면은 잠복해 있던 물가 압력이 한 번에 터져 나올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가계부채예요. 정부가 또 좋아하는 예쁜 숫자가 있어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반쪽짜리 진실이에요.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110kg에서 105kg가 됐어요. 5kg 빠졌으니 다이어트 성공이라고요. 여전히 105kg인데요. 게다가 빠진 5kg가 근육이었으면요. 겉으로는 숫자가 좋아졌는데 실제로는 더 나빠진 거잖아요. OECD 5위권이라는 사실은 슬쩍 넘어가요. 진짜 문제는 정부가 만든 풍선 효과예요. 은행 대출을 죄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호금융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이금융권으로 우르르 몰려갔거든요. 풍선의 한쪽을 꾹 누르니까 다른 쪽이 터질 것처럼 불룩해진 거죠. 근데 정부가 은행 쪽 숫자만 예쁘게 만드는 동안 이금융권에서는 조용히 폭탄이 커지고 있었어요. 은행 대출 연체율은 10%대로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근데 비은행 연체율은 10%예요. 거의 10배 차이가 나요.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0%를 넘어섰어요. 10명 중 1명 이상이 빚을 못 갚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은행 쪽 숫자만 발표하면서 관리되고 있다고 해요. 이금융권 연체율이 폭등하고 있다는 건 안 말해요. 대한민국 가계자산의 유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것도 큰 문제예요. 미국은 32, 일본은 36%인데 우리만 6%예요. 하나의 바구니에 달걀을 거의 다 담아놓은 거예요. 이 구조 때문에 집값이 올라도 빚이 같이 늘어서 소비할 여력이 안 생겨요. 예전에는 집값이 오르면은 마음이 넉넉해져서 소비도 늘리는 부의 효과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집값 올라도 대출 원리금 갚으면 남는 게 어부니까요. 소비가 안 늘면 내수가 안 살고 내수가 안 살면은 경제가 안 커지는 악순환이에요. 여섯 번째, 부동산 PF예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연착륙 진행 중이다. 정부가 2023년부터 4년째 하고 있는 말이에요. 대사가 한 글자도 안 바뀌었어요. 이걸 비유하면요. 신용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는데 돈이 없어서 카드사에 전화해서 3개월 뒤로 미뤘어요. 이번 달은 넘겼으니까 문제 없다고요. 근데 3개월 뒤에는 원래 금액의 이자까지 붙어서 더 큰 돈을 갚아야 하는데 수입은 그대로예요. 정부가 한 게 딱 이거예요. 2023년에서 2024년에 수많은 사업장의 만기를 연장해주면서 시간만 뒤로 민 건데 그 연장된 만기가 바로 올해 2026년에 집중적으로 돌아온다는 게 핵심이에요. PF 대출 잔액이 약 178조 원 규모이고 연체율은 4.2% 수준이에요. 브리지론에서 본 PF로 전환도 못한 현장이 부지기수고요. 가장 큰 문제는 분양이 안 되면 빚을 갚을 수 없는 구조인데 지방이랑 비주거 사업장의 분양, 성과가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건물을 다 지었는데 안 팔리는 중공 후 미분양이 1년 내내 증가세예요. 건설사 부도가 22개사로 급증했고요. 지방 사업장의 6%가 아직 정리도 못한 채 방치되어 있어요. 아파트 사업장의 96% 서울밖에 있고요. 수도권은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데 지방은 건설업 자체가 무너지면서 지역 경제 전체가 위험해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건설업이 5년째 역성장 중이에요. 5년째요.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산업 체질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노무비랑 안전관리비는 계속 오르는데 수익성은 바닥이고 착공 급감은 앞으로 주택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의 원인이 될 거예요.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펀드나 캠코 매입으로 연명 치료를 하고 있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해요. 지금의 안정은 위기가 해소된 게 아니라 위기의 시점만 뒤로 밀어놓은 거라고요. 정부만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4년째 고집하고 있어요. 7번째, 나라 빚이에요.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건 이미 폐기된 약속이에요. 비유를 하나 할게요. 월급이 674만 원인 사람이 이번 달에 728만 원을 쓰겠다라고 해요. 모자란 54만 원은 빚으로 메우겠대요. 근데 이미 빚이 1415만 원인 상태에서요. 이러면서 나는 건전 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이게 올해 대한민국 예산 구조예요. 단위만 만 원에서 조원으로 바꾸면 됩니다. 총지출 728조 원, 전년 대비 8조 폭증, 총수입 674조 원, 3 증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빠르게 늘고 있어요. 국가 채무가 1415조 원, GDP 대비 1.6%예요. 정부가 스스로 마지노선이라고 했던 5%를 이미 넘어섰어요. 2029년에는 8%까지 갈 전망이에요. 더 무서운 건 빚의 질이에요. 도로나 항만 같은 투자를 위한 빚이 아니라 당장 모자란 돈을 메우기 위한 적자성 채무가 크게 늘어났거든요. 정부가 이렇게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쁜 숫자를 만들려면은 돈이 드니까요. 노인 일자리 만들어서 고용률 올리려면은 세금이 필요하고 정유사 손실 보전하려면은 세금이 필요하고 한전 적자 메꾸려면은 세금이 필요하고 PF 연명 치료하려면은 세금이 필요해요. 정부가 발표하는 예쁜 숫자 하나하나에 전부 가격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가격표를 빚으로 결제하면서 건전 재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R&D 예산도 정책의 일관성이 1도 없다는 걸 보여줘요. 불과 2년 전에 카르텔 논란 운운하면서 칼질했던 걸 올해라는 사상 최대 증가율로 복원했거든요. 이건 정책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유턴이에요. 재정 구조 조정은 안 하면서 특정 분야에 돈을 단기간에 쏟아붓는 방식은 나라 살림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에요. 여기에 이란 전쟁과 환율 1,500원대가 겹쳤잖아요.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수입 비용이 폭증하고 환율이 높으면은 원화로 갚아야 하는 대외 부채 부담도 커져요. 세수도 줄어들 수 있고요. 정부가 전제로 깔고 있는 명목 GDP 성장률 사트가 안 되면 세입 기반 없이 지출만 확대한 꼴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정부가 감추고 있는 7가지였어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래요. 정부는 모든 지표에서 반쪽짜리 진실만 말하고 있고 예쁜 숫자를 만드는 비용을 전부 다른 누군가한테 떠넘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솔직히 정부가 내일 당장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잖아요. 기다리는 동안 물가는 계속 오르고 환율은 계속 높고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부 탓만 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개인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생존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어부터 하는 거예요. 공격이 아니라 방어가 먼저예요. 지금 PF 만기 폭탄이 올해 집중되어 있고 건설사가 22곳이나 부도가 났고 이 금융권 연체율이 100%예요. 이게 어디서 어떤 충격으로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1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진짜 무서웠던 건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갑자기 월급이 끊기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쌓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활비가 최소 200만 원 이상이니까 이 100만 원 정도는 어디에도 손 안 대는 돈으로 따로 빼놔야 해요.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보험이에요. 그리고 이금융권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대환대출을 알아보세요. 올해부터 이금융권에서 은행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쉬워졌고 금리 상한이 연센트에서 9% 수준으로 잡혀 있어요. 최대 1억 원 한도까지 되는 상품도 있고요. 연 15, 20% 이자를 내고 있다면 갈아타는 것만으로 연간 수백만 원이 차이 나요. 비상금 확보하고 빚 구조 정리하고 고정지출 점검하는 것. 화려한 전략이 아니라 이 기본적인 방어가 지금 가장 급해요. 두 번째는 자산을 분산하는 거예요. 한국 가계자산의 6%가 부동산에 몰려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OECD 평균이 32에서 36%인데 우리는 거의 2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부동산이라는 달걀 하나에 인생 전체가 올인되어 있는 거예요. PF가 흔들리면 금리가 오르면 경기가 꺾이면 그 60%가 통째로 흔들려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17 원으로 17년 만에 최고고 금 시세는 온스당 4,400달러로 1년 전보다 47% 올랐어요. 전 세계가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전 재산을 금이나 달러로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포트폴리오에서 10%에서 15% 정도만이라도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에 분산하라는 거예요. 원화가 떨어질 때
달러 자산이 방어막이 되어주고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금이 쿠션 역할을 해줘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지금이야말로 그 말이 진짜 필요한 시점이에요. 세 번째는 소득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아까 고용 데이터 보셨잖아요. 청년 일자리는 줄고 있고 AI 확산으로 앞으로 21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추가로 위축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어요. 그중 8.6% AI 고노출 업종에 집중되어 있고요. 이건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회사가 나를 평생 책임져주는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 시대에 가장 강한 사람은 연봉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소득이 들어오는 통로가 여러 개인 사람이에요. 부업이든 콘텐츠든 프리랜서 작업이든 소규모 온라인 사업이든 뭐든 좋아요. 월급 외에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 놓는 게 진짜 보험이에요. 그리고 AI가 일자리를 뺏는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AI를 도구로 활용해서 내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같은 시간에 2배, 3배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면은 그게 곧 경쟁력이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방어하고 분산하고 파이프라인을 늘린다. 정부가 숫자로 현실을 포장하는 건 어전을 일이 아니고 그게 갑자기 바뀌길 기대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결국 내 돈, 내 직업,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해요. 2026년 대한민국은 갈림길에 서 있어요. 일본처럼 30년을 낭비할 건지, 독일처럼 아프더라도 지금 바꿀 건지, 정부가 숫자 뒤에 숨는 걸 멈추는 것, 반쪽짜리 진실 대신 온전한 진실을 말하는 것, 비용을 떠넘기는 대신 자기 목부터 내놓는 것, 그게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7가지 중에 가장 분노가 치밀었던 게 뭐였나요? 그리고 정부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게 뭐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